예, 반갑습니다. 금요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벌써 개학을 한 지 2주? 2주째 접어들고 있고, 수업도 한 6번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차근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츰 영상이나 그리고 시험과 관련된 그리고 수능과 관련된 진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혹시 내신 시험에서 좋은 성적 그리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 친구들은 천천히 복습을 해주기 바라고, 또한 선생님 수업 진도를 위해서 진행한 것도 있지만은 예, EBS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능 특강 강의도 계속해서 듣고 있어 주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과제내줬던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감탄과 존경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선생님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하나는 내 위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도덕법칙이다. 자, 도덕법칙은 동물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감성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나에게 드러내준다. 이러한 도덕법칙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감탄과 존경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저 밤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자연법칙과 관련된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자연의 현상이 될 수 있겠죠. 또는 과학의 원리란 것입니다. 칸트의 관점에서는 놀랍다. 무엇이 놀랍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물질들이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놀라운 것이 있다. 바로 무엇이다?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죠. 어디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성계의 세계 지배 또는 동물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자연법칙의 관점에서 결과는 왜 발생합니까?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도덕법칙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무엇 덕분이다? 바로 당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도덕법칙은 누구에게서? 바로 유한한 존재자의 어떤 의지 또는 자유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상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칸트가 될 것이고, 이러한 의지와 자유와 관련된 표현들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선, 의지, 도덕법칙이라는 선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이것을 존중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칸트의 무슨 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인 규범 보기 1번.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힘쓴다. 누구의 관점? 예, 노자의 관점입니다. 자, 2번. 자연적인 경향성. 자연적인 경향성이라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정심과 같은 마음속에서 드는 감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법칙이나 또는 더 중요한 거 동정심과 감정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무엇에 따라서 도덕적 행동을 해라? 예, 자율적인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자, 자율이라는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자율과 어떤 단어를 비교했습니까? 타율을 비교했었지요. 타율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누가 시킨 것입니까? 타인이 시켜서 내가 행동한 것입니다. 그에 반면 자율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을 나에게 명령 내리고 그 명령을 순응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명령 내리겠습니까? 도덕 법칙을 명령 내립니다. 누가 생각했습니까? 스스로 생각했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표현 바로 무엇이죠? 자율입니다. 그 내가 만든 이 도덕 법칙을 내 스스로 따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의 개념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칸트에게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행복에 대한 관심 모두 버리고 신이 부여한 계율을 따른다. 종류적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럼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의식 아니라 이 말 자체가 틀렸지요. 자연적 감정을 행동의 기반으로 삼는다. 자연적 감정. 잘못됐습니다. 자, 4번을 왜 설명하지 않았냐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한 3명 정도가 4번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한다. 자, 이 표현 보니까 무엇이 생각날 수 있습니까? 제2정식. 언제나 동시에 단순한 수단이 아닌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한다라는 인간성의 정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를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했냐 했을 때 앞에 세상의 모든 생명체란 말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윤리 교과서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이죠. 자, 1정식 여기 나와 있고 보편성의 법칙, 2정식 목적의 정식 또는 인간성의 정식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단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해라. 근데 무엇을? 너와 남의 인격을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생명체란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해당될 수 있는 사상과도 바로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문제가 어땠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K의 행위에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의지,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선의지가 되겠죠. 자, 선의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란 것을 다뤄야 된다? 의무. 선생님이 앞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의무란 것은 무엇이다? 자율적인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래서 그 존중하는 마음에서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란 것은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바로 무엇이 되겠죠? 당위가 되겠죠. 의지를 결정한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뿐이고 주관적으로는 나의 모든 경향성을 포기하더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이다. 위에서 봤던 의무란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가라는 표현 그렇게 문장이 길지 않은데 말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의 구성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바로 선생님이 여기서 녹색으로 줄을 쳤던, 녹색으로 줄을 친 이 표현들이 바로 누구의 관점이냐, 누가 사용하는 언어들, 단어들이냐, 개념어들이냐,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칸트가 되겠죠. 자, K는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 보았다. 두려워서 한참 망설였지만 그냥 지나치는 것은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어떤 것이 강합니까? 의무감이죠. 또는 당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1번 동정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 동정심이란 것은 칸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연적 경향성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이 될 수 없다. 왜? 도덕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된다면 언젠가는 하고 언젠가는 망설이고 또는 언젠가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정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 그러면 나에서 그래 동정심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도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이 표현은 누구의 표현은 맞습니까? 칸트의 표현은 맞습니다. 도덕적 동정심에 기반을 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칸트의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K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K는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의무를 통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 2번 의무에 맞고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도덕적 행동이다. 자 의무에 맞습니까? 예, 의무에 맞기도 하죠. 그리고 의무의식에서 시작도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답은 2번. 다들 잘 골라줬습니다. 오랜만에 정답률이 100%였습니다. 3번 결과적으로 자 칸트는 의무로는 무엇이 더 중요된다? 동기가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는 결과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 칸트는 결과에 신경 쓰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수능 점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수능 점수를 알고 공부합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나오지 못하는데 집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누군가 너는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너의 고등학교 생활은 정말 엉망이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나쁘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수능이란 결과 때문에 나름 열심히 남들보다 또는 내가 중학교 때 알던 친구보다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칸트가 중요시 여긴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과 동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 결과적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즉각적으로 도와주지. 예, 어떤 이 칸트의 관점에서는 그 행위의 동기가 즉각성이나 당장 그런 것보다는 바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 왜 그렇게 했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냐라는 동기론. 그리고 이 동기와 과정이 바로 우리 내면의 어떤 도덕 법칙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법칙론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5번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없다. 자, 요 표현 예 그리고 요 표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자 여기서 봤을 때 의무 당위는 도덕 법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맞춰줬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답 2번 보면은 의무에 맞는 이라는 표현이 있고 의무로 부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생윤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원래 윤사에서 나오던 표현인데 아마 생윤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치는 생윤 친구들은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의무로부터와 의무에 맞는 칸트는 이 두 표현을 나눴는데 이 둘 중에 의무에 맞는 것은 도덕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있냐? 바로 의무로부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남을 도왔습니다. 남을 돕는 행동은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그 남을 돕는 행동의 출발점이 동정심입니다. 출발은 다르죠. 동기는 칸트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하지만 남을 도왔기 때문에 의무에 따른 행동과는 일치하죠. 그것이 바로 맞는입니다. 맞는.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지우고 할까? 겉으로는 일치한 것이죠. 하지만 의무로부터란 것은 바로 동기와 과정이 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무에 맞는 의무로부터. 그러면 선생님 왜 2번은 답이 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2번에서는 어떤 표현 때문이다? 바로 보자. 의무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표현 때문에 정확하게 된 것입니다. 의무에 맞기도 하고 겉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내면에 의무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예,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교과서를 보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칸트의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 중에 무엇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춥니까? 동기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결과는 우리가 무엇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공리주의와 같은 사상가, 즉 결과론자들은 바로 동기, 너 그게 왜 했는데 라기보다는 너 그거 어떻게 되었는데 라는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학교생활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선배들 중에 학교생활이 어떻든 간에 뭐만 잘 치고 수능 잘 치고 어디만 잘 가면 대학만 잘 가면 야, 저 선배 참 대단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생활하면서 퇴사를 당하든 말든 퇴사를 당하든 뭐 우리 학교는 없는 일이지만 학폭을 당해서 안 좋은 일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만 잘 쳐서 대학만 잘 가면 걔는 그래도 학교생활 잘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관점에서는? 결과론자들 관점에서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냐라는 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네요. 공리주의적 관점입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동입니다. 나에게 만족과 즐거움. 자,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형제, 자매 또는 부모님이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구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 그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나에게 참 좋은 가족입니다. 왜? 나에게 쾌락과 만족과 이익과 그를 통한 행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다. 반면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행동은 그릇된 행동이다. 에이, 선생님 너무 유치해요. 나한테 좋은 거 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안 좋은 거 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학하면은 모의고사 치겠죠. 어떤 후배가 좋은 후배입니까? 시험 치기 전날에 선배 시험 잘 치세요 하면서 과자 갖다 주는 선배 얼마나 좋은 후배입니까? 왜? 나에게 과자를 먹음으로써 기분점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공리주의는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감소가 즉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유용성입니다. 이 유용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사회 내의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사회 내의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냐. 즉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쾌락이 될 수 있겠죠. 만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이 말 참 많이 볼 겁니다. 윤리적 행동을 도출한다. 이는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그래 깨놓고 너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시도, 그 동기, 그 마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너 어떻게 됐어? 좋았는데요?
그러면은 그것은 너에게 도덕적 행동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고전적 공리주의자들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적 공리주의 주장하는 벤남과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벤담 나와 있죠. 옆에서 좀 부담스럽게 느끼합니다. 벤담이라는 사상가 있습니다. 자, 무엇의 원리에 일치하는 유용성의 원리에 일치하는, 여기서 유용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관련되는 이익 당사자들,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진시키느냐? 행복과 쾌락을 증진시킨다면 그것은 유용성에 적합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유용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계약해갖고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5분이 지나도 마치지 않습니다. 7분이 지나도 마치지 않습니다. 9분째, 쉬는 시간 9분째 맞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어떤 선생님입니까? 아무리 도움이 되고 시험에 나온 걸 알려주고 목소리 높여가고 칠판에 가득 적어주고 있지만은 마치지 않고 수업을 9분 동안 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이미 고통을 최다시켰기 때문에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수업도 5분 전에 맞춰주고 여러분들 더워서 고생 많지 하면서 시원한 마실 것도 하나 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선생님 어떤 선생님입니까? 좋은 선생님입니다. 왜? 수업도 일찍 맞춰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만족과 쾌락과 이익, 더 나아가서 행복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벤담은 유용성의 원리에 일치하는 행동이 도덕적이라고 보았다. 자, 그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 즉 중요한 건 나옵니다. 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 사회 내에 가장 많은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유용성의 원리가, 무엇과 무엇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 도덕과 입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담에 따르면 모든 쾌락은 퀄리티가 동일하고 양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 마트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나 베스킨라빈스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나 호텔에서 디저트용으로 파는 아이스크림 모두 어떻다는 것입니까? 먹으면 배에서 소화된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다 녹는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맛도 똑같은 것입니다. 무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양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 줄 것이냐, 두 숟가락 줄 것이냐. 한 숟가락 준다면 별로 안 좋아할 것이고, 그래도 두 숟가락 준다면 좋을 것이고, 양의 차이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쾌락의 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공리주의가 되겠습니까? 양적 공리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유용성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예, 윤사에서는 중요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반면 밀은 유명한 말이 있죠. 예,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배부른 돼지, 즉 질적 수준은 낮으면서 양적 수준만 많은 것을 배부른 돼지라고 합니다. 되겠죠? 질적 쾌락은 낮은데 양적 쾌락 별로 안 좋은데 많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는 누가 더 행복하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즉 질적으로는 아니다. 양적 쾌락은 부족할 줄 몰라도 정신적으로 깨닫는 질적 쾌락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나타난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밀도 역시 벤담처럼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본 것은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퀄리티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방이라 할지라도 그 가방의 브랜드를 길거리에서 파는 거 우리가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죠? 작아라서, 짝퉁이라서,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삽니까? 아무리 비싸더라도 백화점에 있는 정품을 사겠죠. 예. 그래서 그는 정상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 바로 어떤 쾌락이냐면 바로 이것이 정신적 쾌락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 그 양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 정신적 쾌락, 높고 고상한 쾌락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옵니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오늘날 공리주의는 유용성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에 적용할지. 첫 번째, 색깔을 좀 바꿔볼까? 첫 번째, 개별적인 행위에 적용할지, 두 번째, 행위 규칙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쭉 여기 행위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최대의 유용성을 가져오는가를 중시하면서 다른 행위보다 더 많은 공리를 가져오는 행위를 옳은 행동으로 본다. 선생님 한번 읽어봤는데 통상적인 공리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에게 쾌락을 가져다 줬다면 그것은 도덕적 행동이 된답니다. 반면 그 사람이 고통을 유발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 되겠죠. 즉 많은 구성원들에게 쾌락을 가져다 줘서 행복을 일으켰다면 유용성이 원래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반면 고통을 많이 가져다 줬다면 불행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행위가 최대의 유용성을 가져오는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회나 그 집단에게 큰 행복을 가져줬다면 그 사람에게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친구가 수능 성적표를 위조해서 올 1등급으로 만든 후에 자신이 의대에 입학했다라는 거짓말을 가족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가족들의 쾌락, 가족들의 행복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이 친구의 행동을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 가족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과 아이고 우리 이 아들이 올 1등급에 심지어 의대까지 합격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친구의 행동을 도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점입니다. 그 행동이 최대 유용성만 가져온다면 그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대 유용성, 최대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안 좋은 행동,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 그것도 역시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만 가져온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위 공리주의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각각의 상황마다 행위의 결과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 행동이 누구에게 쾌락과 고통을 가져다 줬는지 계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는지, 어느 시간대까지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계산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어렵다는 것은 어떤 평가가 어려워진다? 도덕적 평가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무슨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 과연 최대의 유용성을 가져오는가를 중요시했던 개별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가져올 유용성을 비교하여 더욱 큰 유용성을 가져오는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행위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유용성을 가져다 주는 규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이라고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술을 한 잔 먹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어떤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이 직진해. 그리고 차도 거의 별로 없는 길이기 때문에 대리운전하지 않고 직접 운전했고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꿀잠도 자고 대리비도 아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출을 막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장받았습니까? 이익을 보장받았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러면은 술을 먹고 나서 직접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익을 아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을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즉 규칙공리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마시고 음주를 하고 무엇을 하니까 직접 운전을 하니까 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한다. 사고가 급증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고통과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행동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악한 행동이다. 그럼 이 악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이 음주 운전을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의 기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유용성이 되겠죠. 앞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짓말로 1등급도 만들고 의대에 입학했다는 뻥도 쳤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밝혀진다면 내 자녀가 1등급 성적을 위조했고 의대에 입학한 것도 위조한 것이라면 그 가족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입학했을 때 그 만족이 크겠습니까? 자녀가 나를 속였다는 거짓말로 인한 충격이 크겠습니까? 충격이 더 크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계산하면은 가족들의 고통과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순간은 위기를 모면하면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는 규칙에 따른 것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미래 질적 공리주의가 비교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칸트와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점이 많이 출제되는데 이제는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문제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규칙 공리주의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칸트의 의무론과 규칙 공리주의. 자, 공통점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칙과 규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칸트의 의무로는 이 법칙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의 이성적 사유를 기반을 두고 있다면 공리주의의 법칙과 규칙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로 사회적 유용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도 문제풀이와 함께 윤리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양대 산맥 중의 하나인 공리주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공리주의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옛날 버전, 현대 버전. 옛날 버전은 양적 공리주의의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미래 질적 공리주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현대 사회 내에서는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칸트의 의문론과도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지요. 예. 온라인 계약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래도 벌써 온라인 계약을 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 이 온라인 계약 기간 동안 배우고 있는 것도 선생님 알기로는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낼 모의고사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의고사 치고 또 그 모의고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혹시 생윤과 윤사 선택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비공개 댓글 남겨주면 그 인원 보고 선생님 모의고사 풀이하는 그 영상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고생했고 또 주말도 좀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